양리학 첫 페이지에 이 말이 항상 나와요. 모든 약은 독이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 어르신들 다약제 복용에 대해서 별로 거부감이 없으시더라고요. 가끔은 생명에 위협을 주기도 하는 치명적인 부작용들도 포함이 돼요. 맞아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해결책이 뭐가 있느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닥터 프렌즈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또 서울아산병원 노년내과 백지연 교수님과 함께 아주 재밌는 주제, 그리고 아주 도발적인 주제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제가 가져온 이야기는요, 약이고요. 약 중에서도 약을 많이 먹는 거, 다약제 복용이라는 용어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의학 용어로는 폴리파마시,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저희가 이제 진료를 해보다 보면 생각보다 환자분들도 그렇고 또 많은 의료진들조차 이 다약제 복용을 잘 모르거나 맞아요. 이 명확한 개념이 없는 경우가 되게 많다는 걸 느끼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이 110만 유튜버의 어떤 힘을 빌어서 이 얘기를 좀 제대로 한번 풀어보면 좋겠다. 하고 싶었던 들어서. 이야기 그거였잖아요. 너무 그렇죠. 모든 약은 독이다. 그렇죠. 오늘 좀 자극적인 것 같지만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약은 정말 잘 쓰면 약이에요. 맞아요. 하지만 그쵸. 동시에 효과가 있다는 거는 우리 몸에서 어떤 정말 강렬한 신체 반응이 있다는 거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사실 독인 거죠. 약에 대한 생각들을 우리가 좀 잘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정말 현명하게 약도 먹고 그쵸. 우리의 건강에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정보가 아닐까 싶어서 교수님한테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야기를 시작할까 하다가 요 그림을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와 봤어요. 저희 의과대학 때 양리학 첫 페이지에 이 말이 항상 나와요. 모든 약은 독이다. 파라셀수스라고, 양리학의 아버지 같은 분. 근데 이게 처음엔 좀 과격한 표현이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곱씹어 볼수록 되게 맞는 말 같은 거예요. 심지어 저 시대는 더욱더 사실이었어요. 더욱더 그래. 진짜 저 독이었죠. 독 그 자체였죠. 독을 사실. 약으로 썼으니까 사실. 그렇죠. 지금도 사실 생각해보면 어떻게 보면 약이라는 거는 외부의 물질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몸에. 그렇죠. 네. 그거를 먹으면 항상 어떻게 효과만 있겠어요. 맞아요, 부작용도 있고 맞아요. 안 좋은 점도 있다는 거죠. 맞아요. 근데 특히 이제 우리나라 어르신들 말씀 이렇게 나눠보면은 약을 좀 맹신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이 약이 나한테 좋은 효과를 줄 거야를 되게 믿으시고 맞아요, 맞아요. 약이 설마 나한테 부작용을 가져다 줄까? 특히 다약제 복용에 대해서 별로 거부감이 네. 없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약제 복용이라고 헷갈릴 수 있는데 보통 맞아요.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이게 하죠? 막 탁 이렇게 정의가 된 건 아닌데 보통 저희가 하루에 약의 개수가 5개 내지는 6개 정도 되면 다약제 복용이다. 이렇게 보통 판단을 하거든요. 다약제 복용 자체를 우리가 좀 심각하게 봐야 된다. 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게 또 환자분들 단골 멘트가 있어요. 내가 이 약을 10년간 먹었는데 이제까지 아무 문제 없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새로 생긴 이 문제는 약에 의한 거는 아니다. 이렇게 맞아요, 단언하시는 분들 맞아요,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10년 전에 환자 몸하고 그쵸. 지금 몸하고 다르잖아요. 몸이 달라져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효과랑 부작용은 항상 이 뒤바뀔 수 있다는 거죠. 맞아요. 약일 때는 이제 효과가 부작용보다 좀 우위에 있었기 때문에 약으로 썼었지만 언제든지 상황에 맞아요. 따라 바뀔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먹는 네. 약도 달라지고, 그럼요. 약물과의 상호작용이 달라지고, 그렇죠. 내 콩팥기능, 간기능도 달라지고, 다 달라지고 사람도 노쇠해지고 그러면서 이제 부작용들이 드러나는데 그거를 또 약으로 이제 또 하고 하려다가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이제 약만 많아지고. 그렇죠. 약이 항상 이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야기를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다약제 복용률이 굉장히 높아요. 몇 퍼센트 나오실 것 같아요, 선생님? 그때 또 봤던 현장 거, 계시니까? 그 연령대별로 다르긴 한데. 맞아요. 보통 뭐 여러 연구 결과가 조금씩 상이한데 적게는 뭐 한 30%에서 많게는 80% 나오는 데도 맞아요, 있어요. 맞아요. 다 한국 데이터고요.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 그 데이터를 보면은 3개월 동안 약 5개 이상 먹는 65세 이상 노인 환자가 35%가 나온답니다. 이게 진짜 현실인 거예요. 그렇죠. 실제로 입원하시는 분들 보면 진짜 다 너무 다약제예요. 많죠. 다 다약제예요. 네. 그래서 이게 진짜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문제지만 전 세계적으로도 사실 이게 문제고, 이게 OECD 건강 지표거든요. 우리나라가 15개 OECD 국가 중에 탑5 안에 들었어요. 물론 이거 데이터는 75세 이상이라 더 노인층이긴 한데 64.2%면 상당히 높은 그렇죠. 수치고요. 네. 여기 이제 주 시청자분들이 20, 30대 분들이 아까 주로 보신다고 근데 뭐 했는데 40, 50대도 있고 부모님이 더 또 계시죠. 이 연령대이신 분들 많으니까. 그렇죠. 간단하게 생각하면 헬프님들의 부모님이 그중에 35%는 다약제 복용 그러니까. 상태고. 지금 우리 한번 그렇죠. 바로 어머님 약 몇 개 찾아보면 드시는지 되는 거예요. 한번 확인해 보셔야 돼요. 너무 굉장히 흔하다는 중요해요. 거죠. 우리 가까이에 너무나 만연해 있는 게 다약제 복용이다. 그럼 다약제를 하면은 어떤 일들이 생기는 거죠? 진짜 제가 강조를 드리고 싶었던 게요. 약을 많이 먹는 거가 뭐 어때서?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 많거든요. 근데 요거 제가 재밌는 그림 하나 가져왔는데 X축이 약의 개수고요. Y축이 약에 의해서 생기는 부작용이에요. 맞아요. 근데 나이 빼고 기저질환 빼고 진짜 순수
다약제 개수. 복용 그 자체, 네. 그 자체만으로 건강의 위험도가 높아진다는 거죠. 맞아요. 예, 예. 약이 5개, 6개면 약에 의한 부작용이 50%라고 보통 보고요. 약이 10개가 넘어가면은 약에 의한 부작용 100%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응.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먹는 약이 5개다. 그쵸. 그러면은 내가 지금 불편한 그 증상이 약에 의한 거의 확률이 그치. 굉장히 올라가는 절반 거예요. 된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내가 지금 약을 10개 정도 먹고 있다. 그쵸. 내가 호소하는 수많은 증상 중에 어. 한 가지는 거의 100%약 때문이다. 그렇죠. 그렇게 거의 이 정도 생각해도 돼요. 이상하지 네.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개수 지금 세봐야 돼요, 사실은. 근데 이 말하는 부작용이 아주 사소한 설사를 해요. 배가 좀 불편해요. 이 정도가 아니라 그 정도가 아니에요.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맞아요. 가끔은 생명에 위협을 주기도 하는 치명적인 부작용들도 포함이 돼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어디서 어떻게 다닐 때 다약제 복용은 질병이다. 고혈압, 당뇨병처럼 맞아요, 맞아요.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체크받아야 되는 질병이라고 제가 맨날 얘기하고 다녀요. 다약제병. 약 많이 먹는 것도 병인 거예요. 맞아요. 제가 데이터를 찾아보니까 노인 환자분들 다약제 복용만으로 입원 확률이 2배 올라가요. 맞아요. 2배 올라가고 사망률이 1.5배 올라가요. 치매 생길 확률도 1.5배 높다. 그러니까 다약제 복용 자체를 마치 질병처럼 네, 우리가 인식하고 제 생각에는 이쯤 되면 한 1년에 한 번 정도는 주변에 가까운 의사 선생님들 찾아가서 한 번씩 점검받고 조절받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지표면 사실 하나의 어떤 질환이 가하는 맞아요. 삶의 하락 정도와 비슷하거든요. 그럼요. 그리고 이 약제가 정말 사실 그 필요한 약제들이 있어요. 필수 약제들. 그쵸. 근데 그 외의 약제들을 정말 많이 먹어요. 많이 줄일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진짜 내가 줄여도 되나 싶지만 생각보다 의사들이 넣어주는 부가적인 보조제 개념의 약들이 되게 많다. 근데 사실 이거를 비의료인 입장에서 알기 어렵거든요. 어렵죠. 의사를 찾아가셔서 상담하셔야 돼요. 반드시 조절을 받아야 된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 포인트고요.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다약제 복용 굉장히 많은데 그러면은 이게 왜 잘 해결이 안 되냐는 거죠. 어려워요. 네. 병원 가면 약만 더 늘어나죠. 그러니까 이게 고질병 같은 거죠. 이게 근데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약제 복용이 해결이 잘 안 된다라 그러거든요. 그 이유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생님? 그러니까 이게 사실 우리나라 특히 어떤 주치의 제도가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각 전문의를 찾아가는 제일 어떻게 보면 근본 원인인 것 같아요. 뭐 신경과 선생님 처방한 약을 내과 의사가 막 줄이는 게 의사도 약간 좀 부담스럽고 맞아요. 환자도 못 믿었고 그렇죠. 이게 아주 이런 상황이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의사 입장에서는 환자분들이 되게 고려하셔야 될 게 생각보다 이 타과 의사가 처방한 약을 건드리는 게 맞아요. 그 사람의 전문성을 내가 좀 해치는 거 아닐까? 부담스럽죠. 그 사람의 고유한 처방권을 내가 건드리는 게 아닐까 되게 부담스럽거든요. 저는 실제로 이제 병원에서 그 탁과 약을 정리하다가 좀 얼굴을 붉힌 적도 있어요. 진짜 가끔, 현실. 가끔 있어요. 이거 나 먹어야 되는 약인데 왜 그러냐. 너가 네. 왜 탁과 의사가 이거를 조절을 하느냐. 네. 의사 입장에서는 사실 그걸 안 건드리고 싶죠. 그리고 환자분들 다 놀라시는 게 환자분들 생각에 의사들은 다른 병원의 약을 다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한대요. 제도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도 있기는 하지만 쉽지가 않아요. 쉽지 않죠. 그 쉽지가 말씀하신 대로 DUR이라고 있어요. 드러그 유틸라이제이션 리뷰라 그래서 그 시스템이 있긴 한데요. 이 촉박한 진료 시간 안에 그거를 인증번호를 받아가지고 약을 파악한다?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과 약을 쓰다가 생기는 부작용이 신경과적인 증상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사실 그 내과 의사가 호소하는 어떤 신경과적인 증상에 대해서 그냥 이 그치. 다른 병원 가버리시면은 그치. 그러니까 내과 병원 다시 갔으면은 약을 조정할 여지가 있었겠지만 그렇죠. 신경과 가버리면 새로운 약이 추가되고 나중에 이 내과 의사는 이 약을 왜 썼는지 몰라요. 그냥 모르고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냥 예. DUR을 봐도 신경과에서 이 약을 썼네? 이거 왜 썼어요? 이유는 안 나와 사실. 예. 잘 모르겠네? 약간 이러면 놔두게 되는. 맞아요. 그래서 쭉 맞아요. 가는 거죠, 그냥 그렇게. 그러니까 생각보다 의사들은 환자분들이 어떻게 약을 먹고 왜 먹었는지를 잘 모른다. 어려워요. 이거를 알고 계셔야 돼요. 시간이 걸립니다. 저도 이제 노년대과 외래에서 그다음에 입원 환자들 약을 조정을 하고 있지만 약 조정에 선생님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오래 걸려요. 저는 최소 15분이 걸린다고 봅니다. 왜냐면 환자가 약을 예전에 얼마나 먹었는지 히스토리 다 파악해야 되죠. 맞아. 새로운 증상이 생겼으면 그 시점 대비해야 되죠. 그리고 약을 줄이라고 환자를 또 설득해야 돼요. 이 모든 과정이 최소 15분이 걸리는데 이거를 실제 진료 현장에서 의사가 정성을 들여서 15분을 상담해 줄 동기부여가 사실 없다는 그러니까 거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선의에 의존하는 맞아요. 구조이고 그 과정에 사실 또 이 선이지만 어쨌든 리스크를 감당하는 거거든요. 그쵸. 약을 줄이면서 맞아. 혹시라도 생길지 모르는 부작용이 인과관계를 분명치 않겠지만 맞아. 어떤 블레임 여지가 생기는 거거든요. 맞아요. 생기면 또 네. 그걸 책임져야 된다는 맞아요. 부담감이 또 있거든요.
있거든요. 그리고 또 환자 입장에서는 특히 이제 어르신분들은 약을 안 주면 되게 서운해하세요. 내가 어떤 증상이 생겨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얘기는 잘 들어주는데 약 처방이 없어. 이러면 이 의사가 나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 같다. 네. 진료를 제대로 안 하는 것 같다라는 인식을 네, 준단 말이죠. 진료비가 아깝다. 진료비가 아깝다. 약도 못 받았다. 네. 이러니까 약 처방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맞아요. 뭐라도 네. 줘야 되니까 그쵸. 뭐 소화제라도 줘야 될 것 같은. 근데 사실 의사 입장에서는 약 주고 환자 보내면 제일 심플해요. 맞아요. 뭐 3분이면 끝나니까. 근데 이거 다 얘기 들어주고 약 뭐 드셨어요 물어봐주고 생활습관 교정해주는 의사가 사실은 더 어떻게 보면 훌륭한 의사인데 환자들 입장에서는 약을 또 많이 믿다 보니까 약 안 주면 또 약간 서운한 그런 또 문제가 있죠. 결국에는 인식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 약을 없애는 거에 대한 다약제 코드 그리고 약을 없애는 거에 대한 좀 동기로서 어떤 습관 같은 것들이 있으면 참 좋겠다. 너무 좋죠. 네, 지금 라는 생각을 현재는 해요. 네. 체계가 전혀 없어요. 네. 응. 그래야 이게 좀 맞아. 우리 전체적인 의료비도 좀 떨어지고 맞아요. 약제 부작용으로 입원을 하셔가지고요. 약만 맞아요. 조절해도 환자분이 정말 골골대며 누워 계셨다가 맞아요. 걸어서 퇴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많죠. 네, 생각보다 약제 부작용은 심각하다는 걸 현장에 있으면 굉장히 많이 느끼거든요. 이거를 우리가 좀 접근하는 방법에 있어서 좀 부족한 게 많다 생각을 해요. 네. 이 환자분들이 드시는 약을 종합적으로 봐줄 시스템도 없고 전문 인력도 사실 지금 없는 실정이다 보니까 환자분들이 이거를 조절받기는 이게 쉽지가 않다. 네, 그래서 일단은 부모님들 약 몇 개 먹는지 보시고 체크해야 주치, 돼. 예, 가끔 막 다이어트 병원 가서 막 7개, 8개 받는 분들이 있어요. 되게 많아요. 그거 진짜 위험해요. 그 약 전 많이 봤는데 굉장히 위험합니다. 젊은 분도? 젊은 분들요. 그러니까 이뇨제랑 뭐 향정이랑 복잡하게 섞여 살 있는데 빼는 거. 굉장히 좀 위험한 약제 콤비네이션을 많이 써요. 살은 당연히 빠지죠. 그렇게 하면은. 근데 그거는 또 몸의 균형이라든지 지속될 수도 없고요. 건강상의 어떤 해악이 너무 크고 중독의 여지도 너무 높고 심하면 전해질 불균형 같은 거 오면 정말 사망할 수도 있는 그런 약제들이 있어서 위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장은 사실 시스템을 개선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면은 이거에 대한 해결책이 뭐가 있느냐? 결국에 어떤 뭐가 그 있어요? 환자분들의 인식. 그것부터 너무- 시작해야 되냐? 너무 원론적인 얘기인가? 너무 각자 도생이어서 슬프다. 되게 슬픈 얘기를 또 제가 가져왔어요. 좀 슬퍼요. 네. 여러분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앱이 있어요. 건강이음이라고 그 검색하시면 앱이 있고요. 내가 먹는 약 한눈에라는 란이 있거든요. 거기 들어가시고 개인정보 입력하시면은 약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너무 슬프지만 환자분들이 일단은 의식이 좀 변화가 있어야 된다. 내가 지금 약을 뭘 먹고 있고 무슨 약은 어디에 쓰이는 약이고 그리고 이 약의 부작용이 뭐가 있을 수 있고 이거를 관심을 가져야 되고 약을 항상 줄이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항상 이 병원에 가실 때마다 이 앱을 켜셔서 약을 먼저 보여주세요. 환자가 먼저 요구하면 의사도 사실 변할 수밖에 없고 의사와 또 환자가 변하면 결국엔 또 시스템이 따라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의사도 계속 변해야죠. 변해야 돼요. 의사도 계속 변해야 되고 내부에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요. 맞아요. 요것부터 일단은 우리 헬프님들을 중심으로 시작할 수 있다 그러면은 오늘 여기 나온 진짜 큰 수확이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만 해도 진짜 아까 말한 대로 하나의 질병을 해결하는 정도의 진짜 그런 효과가 거죠. 있어요. 혹시라도 내가 먹는 약이 좀 많다. 그리고 부모님이 드시는 약이 좀 많은 것 같다. 그러면은 앱을 깔아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은 우리가 정말 우리 가족 가까운 사람의 건강을 가장 직접적으로 챙길 수 있는 어떤 그쵸. 방법 중에 하나일 것 같아서 그쵸. 한번 꼭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질환들, 뭐 치매나 뭐 낙상이나 사망률도 높이거든요. 사망률이나 네. 뭐 너무나 많은 것들을 유발시키는 게 사실 그쵸. 약제의 부작용이에요.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꼭 이 개념을 아셨으면 좋겠고 혹시라도 다약제 복용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도움 받을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